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7편. 지금 생각하면 내 책임이 가장 크다. 안대희, 이왕구 다 날아갔다. 가슴 쓰렸다. 총리 잔혹사, 대통령 당선인 시절을 포함해 재임 중에 국무총리 인선 때문에 많이 애먹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인선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어렵사리 임명한 뒤에도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당시 언론에선 총리 잔혹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선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을 뿐 조각에 첫 단추를 끼우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당선인 시절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5, 6명의 인사와 접촉했는데 모두 사양했다. 대선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을 뿐 조각에 첫 단추를 끼우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당선인 시절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5, 6명의 인사와 접촉했는데 모두 사양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검증 답변서를 작성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야당의 공격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사회적 평판도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명망도 있던 한 인사는 처음엔 총리직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며칠 뒤 나에게 고사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노골적인 정치적 공격을 퍼부을 텐데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심하게 반대해 어쩔 수 없습니다. 고심 끝에 총리직 제안을 받았던 다른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검증팀이 실시간으로 검증 답변서를 요구하고 다양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요구하자 나중에 질렸다는 듯 죄송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에 대해 검증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확실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청하면 정말 이게 문제가 되나요? 라며 놀라는 분도 적지 않았다. 거절하는 인사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내 고민도 점점 커졌다. 총리 후보자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총리 맡아달라, 불쑥 부탁, 확답 안 한 김용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일까. 고민이 깊어지던 내 눈에 옆에서 일하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들어왔다. 김 위원장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에 다니는 등 고난의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만 19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 당시 만 75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단점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장을 맡으며 법조계에서 쌓은 인망이 두터웠고 인품도 훌륭했다. 무엇보다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함께 일하면서 김 위원장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총리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을 빼닮은 다양한 분과로 구성되고 그만큼 각양각색의 전문가들이 모인다.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토론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지만 자칫하면 인수위원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기도 쉽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인수위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할 때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끌어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절하게 융화하면서 큰 말썽 없이 인수위를 이끌었다. 말을 하기 전 여러 번 생각하고 인내할 줄 안다는 것도 김 위원장의 장점이었다. 정치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과 실언으로 설화를 일으키기 쉽고 이로 인해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 십상이다. 특히 과거 정부를 보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고위층 인사들이 설화를 일으켜 정부 업적이 묻혀버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신뢰가 갔다.
김 위원장과 약속을 잡고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난 나는 불쑥 총리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김 위원장은 잠깐 묵묵히 생각하다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며칠 뒤 김 위원장은 지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막혀있던 총리 인선 문제를 이제야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2013년 1월 24일 나는 인수위 사무실이 자리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회견장에서 총리 인선을 발표했다. 저와 함께 새 정부를 이끌어갈 총리 후보자는 현재 인수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당시 총리 인선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언론에서 각종 추측성 기사가 난무했지만 김 위원장을 예상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내 발표를 들은 정치부 기자들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다. 김 후보자 지명 뒤 정부 조직 개편 등 미뤄뒀던 과제들을 정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복병을 만났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진 것이다. 하나는 투기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1975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개발을 앞두고 당시 6세, 8세였던 두 아들 명의로 서초동 땅을 매입했는데 이를 두고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제기는 김 후보자의 가족으로 번졌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대표적이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장 및 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여론 반응이 차가웠다. 가족 공격에 김용준 버틸 힘없다. 만류에도 사퇴, 언론의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야당 공격까지 거칠어지자 김 후보자는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김 후보자는 자녀 의혹이 제기된 지 며칠 되지 않아 나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일단 국민 앞에 소상하게 경위를 밝히고 해명할 수 있는 일은 해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만류했다. 어렵더라도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1월 29일 인수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를 위해 한번 제대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 화살이 겨눠지면서 제가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그날 부덕의 소치로 당선인에게 누를 끼쳤다며 사퇴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본격적인 국정을 준비할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다. 그 이후 나는 대안을 계속 물색하다.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의 공천심사를 부탁한 인연이 있는 정홍권 전 공천심사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결정했다. 나는 2013년 2월 8일 정 전 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고 정 총리는 그해 2월 26일 임기를 시작해 2015년 2월 16일까지 약 2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다.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한 뒤 언론과 야당에서는 인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는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벌어진 일을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그런 비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좀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하는 회한이 밀려왔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의혹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인사의 최종 책임자인 나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다만 당신은 당선인 신분이어서 우리가 특정 인사를 선택하면 이명박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검증하는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응면에서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정홍원 사에 안대희 카드 뽑았지만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는 별다른 잡음 없이 원만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4년 4월 16일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정 총리는 4월 27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나는 국정쇄신 차원에서 새 총리를 물색해야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새 총리가 세월호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고 동시에 관피아, 관료 더하기 마피아를 척결하며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는 등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어느 날 한 여권의 중진 의원이 나에게 연락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며칠 전 안 전 대법관을 만나 대화를 해봤는데 총리로 지명되면 혼란한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일 수 있지만 안 전 대법관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인 2003년 한나라당 찻대기 수사로 불리는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지관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량을 입증했다. 당시 중수부 폐지 공약 등을 놓고 나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전국 쇄신이 절실한 지금 상황에서는 나와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문제보다 얼마나 쇄신의 적임자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얼마 뒤 청와대에서 만난 안 전 대법관은 난국을 타개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쳐 보였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한 이력도 있었다. 나는 안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안 후보자 지명 2014년 5월 22일을 기점으로 후속 개각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국무총리가 경제부총리와 함께 내각을 이끌도록 상당한 권한을 주는 책임내각 도입도 구상했다. 하지만 얼마 뒤 언론에서 안 후보자가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5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타개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퍼뜩 지나갔다. 안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 중 하나가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리라는 기대였는데 전관유 논란은 너무나 예상 밖이었다. 보고를 받아보니 안 후보자는 2013년 4월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다 약 석 달 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5개월 동안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불법이냐 아니냐의 영역을 넘어 충분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액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 후보자의 해명이나 입장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단 청와대 담당자들에게 안 후보자의 당시 수임 내역 등을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안 후보자는 5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저의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많지 않은 소득으로 낡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뒤 4억 7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은 11억 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시민단체나 야당의 공격은 더 거세졌다.
답답함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5월 28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 후보자가 더는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보고했다. 책임 내각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도 전에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다니 너무 안타까웠다. 나는 곧바로 안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 결심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사퇴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그날 오후 5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가 안 후보자를 지명한 지 6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안 후보자 주변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벌어진 인사 실패였다. 이 점은 지금 되돌아봐도 아쉽다. 개인적 인연 없던 문창극, 틀깬 총리 후보자 지명, 안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충격이 컸지만 그렇다고 대체 인선을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나는 안 후보자가 사퇴하자마자 다시 새 총리 찾기에 몰두했다. 그리고 약 2주 뒤인 6월 10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내가 문 후보자를 지명하자 정치권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여권 중진 인사는 나에게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문 후보자와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다. 실제로 문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나로서도 기존의 틀을 깬 결정이었다. 그동안 중요 인사를 임명할 때면 나는 함께 일을 해봤거나 어느 정도 사람 됨됨이를 아는 사람을 선호했는데 문 후보자와는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예전부터 문 후보자가 쓴 칼럼을 읽고 그가 국가관이 확실하고 통찰력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정홍원 총리나 앞서 낙마한 김용준 안대희 총리 후보자 모두 법조인 출신인데 이번에는 언론계 출신이 총리를 맡으면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문 후보자를 지명한 뒤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국가관이 확실한 문 후보자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언론사 재직 시절 천생 기자라고 불릴 정도로 굽히지 않는 스타일인 그가 행정부를 이끌기에는 유연함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문 후보자의 장점에 더 큰 기대를 걸기로 하고 총리를 맡기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문 후보자는 지명 하루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문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장로로 있는 한 교회 특강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속으로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며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을 보낸 민족이고 시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한 게 도마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당시 1시간가량 강연했는데 위와 같은 특정 발언만 편집돼 6월 11일 KBS 뉴스로 보도됐다. 해당 발언이 조명되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라며 문 후보자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취지로 공격을 퍼부었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일부 발언만 입맛에 맞게 편집해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자의 하나님의 뜻 발언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며 당시 강연에서도 식민 지배는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명확하게 부연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격은 계속 이어졌다. 교회 강연뿐 아니라 문 후보자가 과거 칼럼이나 대학 강의 등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문 후보자는 반성은 일본 스스로의 문제이고 그들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명 하루 만에 예상치 않은 논란이 불거지자 우려가 커졌다. 식민지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아픔과 관련된 정말이지 예민한 주제였다. 문 후보자의 발언 의도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문 후보자 발언의 전체 맥락을 살폈다. 물론 발언 자체가 예민한 주제를 건드렸고
개인에 따라 일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세간에 보도된 편집 발언과는 다르게 실제 발언 의도는 충분히 참작할 범위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민 끝에 문 후보자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기로 결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해명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 여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국을 방문하기 위해 6월 16일 출국하는데 마음이 무거웠던 방 일정 중에도 수시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했다. 특히 당시 문 후보자의 조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문남규 선생이 맞는지를 두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는데 나는 국가보훈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따져서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처는 며칠 뒤 한자 이름과 원적지가 동일하고 문 후보자 붙인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대한애국단 단원인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 문 후보자 조부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친일 프레임이라는 딱지가 붙은 문 후보자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빌미로 한 야권의 사퇴 공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라진 듯한 심각한 대립이 계속되고 야권 일각에서는 추가 의혹 제기를 벼르면서 공세의 고삐를 조여오자 심적 부담을 느낀 문 후보자는 결국 사퇴를 결심했다. 문 후보자는 6월 24일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 그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지명 14일 만이었다. 연이은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로 인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나의 구상은 차질을 빚고 말았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당시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새 총리로 지명했고 2015년 2월 17일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성 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전 총리는 70일 만에 최단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해야 했다. 정권 초 촘촘하지 못했던 검증 시스템, 정부 출범 초기에 먹은 것은 총리 인선뿐이 아니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물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김종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되짚어봤다. 무엇보다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 당시는 정부 초기였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후보자 본인의 답변을 기초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인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답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으로 답변을 누락하기도 했고 일부 문제에 대해선 당시에는 통용됐던 관행이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촘촘한 검증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무척 아쉽다. 후보자 본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쪽에서 세세하게 파고들어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 의혹이 불거졌을 때 후보자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면 검증팀에서 그대로 믿어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검증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자 내가 당시 검증팀을 크게 질책했던 기억이 난다. 신상 털기에만 몰두하는 청문회 시스템 개선해야. 다만 이번 기회에 국회 청문 시스템에 대한 소회도 밝히고 싶다. 한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는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 도덕 검증은 필수다. 국민 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낙마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논란이나 관례에 비춰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때는 후보자의 의혹보다
그 사람이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님에도 망신주기식 신상털기나 자극적인 정치 공세가 부각되면 정작 중요한 후보자의 식견이나 비전, 역량은 묻혀버린다. 청문회는 특정 인사의 자격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과정이지만 각종 인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없는데도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분히 공직 임명 가능성이 큰 인사들도 가족의 만류를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종 인사와 청문회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됐다. 공직을 맡을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역량과 식견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적 공세에만 치중해 오진 않았는지 우리 정치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한다.